이 방송은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LB 네이션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디 어슬레티스 팬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 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소식들 또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뭐 라이브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본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또 드리는 건데,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이 이슈라고 한다면 뭐 역시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수뇌부가 전격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이제 수행 인원까지 모두 다 합했을 때는 한 17명 정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규모 인원이 한국에 또 방문을 한 건데, 뭐 레리 베어 CEO는 물론이고 뭐 버스터 포지 사장, 뭐 미나시안 단장, 여기에 아다메스 선수, 마이텔로 감독까지 한국을 또 방문을 해서 이정우 선수도 만나고 뭐 이제 전통 문화 체험도 좀 하고 이런 이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허구현 총재님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샌프란시스코의 한국 방문 어떤 또 노림수가 있는 건지 또 얻고자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한국에 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종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랬을 때 뭐 다양하게 이제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뭐 KBO 리그 이제 총재라던가 뭐 이런 것도 만났지만, 이 사실은 이제 회사들과도 미팅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뭐 광고 협약이라던가 협업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라이프 플러스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이미 오라클 파크에 광고를 하고 있죠. 네, 꽤 큰 광고 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객사랑도 좀 만나고 뭐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진 것 같은데, 너무 삐뚤어지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오히려 공을 들인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네. 결국에는 이제 다저스가 일본 무대를 오타니 선수를 통해서 완전히 꽉 잡게 된, 뭐 물론 이전에도 일본 선수들이 있었고 다저스의 인기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오타니 선수를 통해서 이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을 다저스가 싹 가져갔고, 사실 국내 이 대한민국에도 다저스 팬분들이 정말 많으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정우 선수의 또 존재로 한국 시장을 한번 좀 공략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베어 CEO가 실제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정우에 대한 사랑과 존중 때문에 자이언츠 우리 패밀리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실제로 투어를 가서 확인을 한 거지만, 이정우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이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계약을 맺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니폼 판매량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오타니 같은 이런 아예 압도적인 이런 선수는 특수 케이스라고 봐야겠고, 이정우에서 야구 선수로서의 이런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뭐 오타니랑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흥행적인 부분도 그렇죠. 그런데 오타니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팬이고 또 이렇게 국내에 와가지고 국내 시장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게 일단 너무 반갑고 또 고마운 일이라고 할 텐데, 그런 의견들도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이제 국내 메이저리그 인기가 참 아쉽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구단 수뇌부들 그리고 또 이제 특급 선수들 다 같이 모여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일인데, 그에 비해서 좀 이슈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은 냉정히 말해서 이슈가 될 만한 행사들은 크게 없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이랑 뭐 친선 경기를 해, 어떤 팀이랑. 그럼 엄청나게 화제가 됐겠죠, 야구 팬들에게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주로 만난 사람들은 야구계 인사들을 만났고, 뭐 이제 휘문고라던가 이런 고등학교 뭐 지도하는 정도 요런 걸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저스가 일본 방문했을 때랑 뭐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축이 자국 선수인 이 구단이 그 나라에 방문을 하면은 당연히 엄청난 이런
환호와 이런 환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네. 야,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싸늘한 반응도 맞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 정도로 이제 공을 들이는데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있다라는 게 아쉽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한국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첫 발일 수 있는데 첫 발에 너무 이제 많은 거를 또 바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고 너무 홍보가 좀 덜 됐어요. 사실 해외 팀들 올 때 그런 작은 행사라도 하면 사실 진짜 SNS랑 도배되고 특히 삼성동은 코엑스에서 근처에서 그런 행사 워낙 많이 해서 깃발 엄청 걸려있거든요. 보통 몇 월 며칠에 누구 온다. 사실 그 젠슨 황이랑 그 두 이제 회장님들 네. 저희 집 앞에 깐부치킨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할 때는 진짜 그냥 홍보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바글바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정우 선수도 아담에스 선수랑 깐부치킨 갔잖아요. 그래요. 똑같은 깐부치킨 갔는데 몰래 간 거잖아, 근데 그거는. 아니 그리고 전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윌리 아다메스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을 때려낸 이제 유격수긴 하지만 국내 팬들에게 있어서 인지도가 그렇게 또 많은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가 한국 시장에 계속 이제 공을 들이려고 한다라는 거를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아다메스 선수, 아까 뭐 그래도 진짜 호감 그 자체입니다. 아다메스 와가지고 같이 그 삼성동 앞에서 이종호 선수랑 사진 찍고 같이 뭐 깐부치킨 먹으러 가고 뭐 비석치기 열심히 하고 뭐 이러는 걸 보니까 와 진짜 왜 이 선수가 더가웃 리더이고 또 이제 이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다메스가 진짜 인싸로 이름이 높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더가웃에서 이런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예전 동료들이랑도 되게 맞아요. 살갑게 인사하는 것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지만 아다메스의 이런 호감 이미지 중에 하나는 미디어 굉장히 프렌들리한 이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를 봤어 그러면 오라클 파크에서도 봤었는데 여기서도 보네요.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다메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얘를 콕 집어서 한국에 데려왔는지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로버츠 감독님 이 서울 시리즈 할 때 그 류현진 선수가 성심당 빵 선물해 줬잖아요. 그때 그냥 안 드시잖아. 이 로고가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싹 해가지고 드시는 거. 요거 보고도 와 굉장히 이 미디어 프렌들리적이다라는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아다메스 선수도 좀 잘 신경을 뭐 쓰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다메스 선수도 아다메스 선수지만 저는 이 찍히는 사진들을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식 뭐 SNS라던가 아니면 이 인스타그램 같은데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이정우 진짜 약간 K-팝 아이돌처럼 생긴 것 같아요. 잘생기긴 했어, 진짜. 네. 저는 이 아다메스가 찍은 사진이랑 그리고 이거를 크롭해가지고 올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계정이나 이제 언론사 계정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인의 터치가 있고 아다메스가 올린 사진은 한국인의 터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저희 집 앞이거든요. 네. 그 아다메스 사진에는 썩 유쾌한 가게가 아닌 가게들도 생각보다 간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노래방 저 멀리 있네 보이네 그죠? 아니 몇 개 더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지나다니니까 이 보이는 가게들이 뭔 가게인지 다 아니까. 근데 이런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계정 이거 다 크롭해가지고 싹싹 잘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다메스는 예, 참 여기서 뭐 했을까? 여기 치킨 먹는 거 말고 할 거 없는데. 그 여기 그 이제 이 간판 막 이렇게 네온 사인 막 이렇게 있는 거를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힙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네. 사이버펑크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고 얘기를 많이 아니, 하더라고요. 그 골목이 그런 골목도 그런 아니에요. 골목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결국에 저는 국내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성적이 사실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팀의 성적도 팀의 성적이지만 사실 뭐 이정우 선수의 성적이 제일 이제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랬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오프 시즌 때 과연 보강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2026년 성적을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들기는 해요. 그때 17명이 왔어. 수뇌부도 오고 사장도 오고 단장도 왔어. 야 그러면 니네 영입은 안 하니? 뭐 트레이드는 안 하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 왔을 때 에드워드 카브레라 트레이드가 터졌으니까 아니 이 친구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시즌을 가는 건지 진짜 큰 영입 없이 가는 건지 미나시안 단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5인 로테이션에 만족한다. 웹, 레이, 말리, 하우저, 루프 만족한다. 에? 이걸로 만족한다고?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마음이 좀 덜 꺾였네요. 뭘 꺾여? 아니 꺾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이게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근간은 야구 성적이잖아. 성적이 좋아야 거기에서 뒤따라오는 게 이제 비즈니스지. 다른 데만 신경 쓴다고 이게 뭐 이게 들어옵니까? 사실은 본업부터 먼저 잘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이언츠 메시지는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정우 사랑하시죠? 그거랑 뭔 상관이야. 돈은 받아들여. 데보스가 FA 영입이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올 시즌에 뭔가 성적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사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사실 애매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 자이언츠 팬들 입장에서도 아 이걸로 될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지금까지 스토브리그 행보로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뭐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직 1월 이제 중순도 안 됐잖아요.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국 시장에 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고우석 선수 이야기도 저희가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석 선수 뭐 미국 도전 이어간다는 얘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디트로이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스프링 캠프의 초청권을 또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WBC 사이판 캠프 따라가서 같이 몸 빨리 끌어올리고 무언가 이 마이너리그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대단하기는 한데 앞길이 참 가시밭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스프링 캠프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캠프여도 40인 로스터에 들지 않더라도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선수들 중에서 베테랑들은 대거 초청이 되는 편인데 끌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명단에도 지금 들지 못했다는 거니까 사실 팀 내 입지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고우석 선수는 정말로 이제 한국 대표팀의 어떤 힘이 되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WBC 나가서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건 해야지. 그래서 미리 좀 몸을 만들어서 WBC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러모로 이제 선수도 좀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고우석 선수가 지난 국제 대회에서 등에 담 걸려가지고 경기에 못 나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부채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 네. 그리고 저는 LG 트윈스가 진짜 좋은 구단이고 좋은 친정팀이라고 느끼는 게 한국에 있을 때 잠실에서 그냥 계속 선수들이랑 같이 똑같이 훈련하게 해줬더라고요. 네. 시설도 다 사용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구남친. 이게 막 떠났다고 해서 사실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구단들 많잖아요. 네. 근데 언제라도 전화하면은 와서 그냥 감기약 주고. 참나. 아니 근데 어차피 돌아오면 LG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따뜻함과 이 푸근함과 이 정에 미국 너무 힘든데 그냥 돌아갈까? 근데 돌아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받아줄 것 같잖아. 그렇죠. 네. 난 돌아갈 라면 곳이 끓여줘. 있다라는 게 그래도 좀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는 위안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이게 LG가 참 좋은 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고우석 선수의 도전, 이 메이저리그 한번 꼭 밟아보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를 이루고자 이렇게 또 내년에도 험난한 그런 도전에 나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메이저리그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류지현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 이 오브라이언 선수와 또 자마이 존스 선수가 큰 문제 없으면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명의 선수와도 이 접촉을 하고 있고 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계 선수 3명까지도 우리가 이번 대표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일리 오브라이언 선수의 이 합류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불펜이 아쉬웠었던 거, 뭐 K-베이스볼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간의 대표팀 경기에서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오브라이언이 사실은 지난해 많이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이 4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도 2.06, 2점대 초반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탈삼진 능력도 제법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토미 현수 에드먼이 이제 WBC에 한번 합류하면서 어떤 마중물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실제로 이제 이런 WBC 대표팀 참석에 관심을 갖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느낍니다. 그래. 네. 제발 현수야 한국어를 못했으면 좋겠다. 제발 유튜브 댓글을 읽지 말아다오. 요즘에는 근데 다 번역하기 딸깍 누르면은 잘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마 아니 구글 번역으로는 볼 수 없어. 도요 토미 현수 이런 게 정확한 맥락이 전달이 안 되죠. 이거 원어민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맥락이 있잖아요. 도요토미 현수가 뭡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이 에드먼 선수가 확실히 또 이제 첫 이 삽을 잘 떠줬고 또 그리고 이 WBC에 임하는 이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저는 달라졌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국가대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다. 혹은 이제 한국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뿌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참가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오브라이언과 존스 외에 또 다른 선수 어떤 선수일지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지환 선수 이야기인데 배지환 선수가 이 40인 로스터에서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개막을 마이너리그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A 시라큐스 매치로 이동했다는 소식 이제 MLB.com을 통해서도 전해졌는데 일단 외야수 중견수 자원이 특히 없는 매치였기 때문에 한번 스캠 때 기회를 받아보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약간 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네요. 뭐 스프링 캠프 때는 초청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40인 로스터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이제 콜업이 되기 위해서는 40인 로스터 등록 과정이 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가 한 단계 더 생긴 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죠. 어쨌든 배지환 선수를 매치가 영입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어쨌든 발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뭐 수비력을 차치하고 어쨌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대주자로라도 아니면 대수비로라도 쓸 수 있는 활용성을 좀 저는 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저는 배지환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이번에도 제법 할 거라고 봅니다. 뭐 특히 이제 PCL 쪽으로 가서 트리플 A에서 뛰면은 여기 타격 성적은 되게 잘 뽑힐 나오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이저리그에 올려봤더니 일할 때 이런 시즌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지난 2시즌만 하더라도 42경기에서 1할 6푼밖에 치지 못했는데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진 않죠. 그래 이미 너무 많이 또 끌고본 이제 이 유망주가 되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조씨. 일단 지금 중견수를 타이런 테일러 다음으로 만약 누구에게 기회를 줄까 하면 배지환 선수가 제 생각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카슨 벤지 선수도 있고 유망주 중에 뭐 모라비토 있고 뭐 제트 윌리엄스도 사실 중견수 되고 그리고 루이스 앙헬 아쿠냐를 저는 이대로 그냥 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되면 중견수라도 보낼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제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애매한 선수 있어요. 드류 로모라고 이 선수도 지금 로스터에서 빠지고 화이트삭스로 지금 웨이버돼서 나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배지환 선수에 대한 것보다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뭔가 하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영입을 준비한다. 매치 입장에서 자리를 2자리나 비워놨으니까 안전방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 뭐 외야 영입, 뭐 특히 터커라든지 아니면 뭐 벨린저라든지는 또 영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철 씨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번 주에 있었었던 이 포스팅 마지막 계약 소식 지난 일요일에 있었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긴 해야겠습니다. 이 오카모토 선수가 토론토와 4년에 6천만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올 시즌 포스팅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타카시 코나 선수는 결국에 진출 불발돼서 이제 미국 세이브로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까 오카모토의 계약을 끝으로 이제 포스팅이 마감이 됐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Q&A 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6천만 달러 토론토가 꽤나 그래도 예상 계약 규모와 비슷하게 이렇게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오카모토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저희는 예상 계약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 중반대 계약을 대부분의 매체에서 예상을 했었고 네. 사실은 이마이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 후반대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두 선수들은 옵트아웃을 낀 단기성 계약을 그렇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카모토는 예상 계약금만큼 받았다는 거. 이건 오히려 이번 포스팅 시장에서 승자라고 그렇죠. 봐도 되겠죠. 예. 근데 왜 이런 큰 금액이 이제 나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저는 토론토인 거는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토론토는 다른 구단에 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줘야지 영입을 성사시킬 수 있는 구단이라는 거는 뭐 지난해 앤서니 산탄데르 계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카모토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옵트아웃을 한 다음에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좋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앞선 두 선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늘리는 형태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옵트아웃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나이대의 진출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 오카모토 선수가 사실은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는 3루로 또 이제 기용을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뭐 물론 일본 프로야구에서 골드글러브,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도 골드글러브는 골든글러브 이제 수비를 보고 이제 주는 이제 상이기는 합니다만 이 3루가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얘기하는 게 오카모토를 슈퍼 유틸리티로 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가 보기는 해야겠지만 당장 이 첫 포지션, 가장 중점적으로 이 보게 될 포지션은 3루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과연 괜찮을까? 아시아 내야수의 3루.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팀은 예전부터 타격만 되면 3루는 수비 못하는 애도 줄곧 좀 세워왔어요. 게레로 주니어도 봤는데요. 뭐. 네. 오히려 이제 오카모토 선수가 뭐 유망주로서 실링이 높거나 그런 선수가 아니라 당장에 와서 한 100타석, 200타석 주면은 적응해가지고 한 10개 후반대에서 20개대 홈런을 치는 준수한 1루수나 내야수가 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백업이,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좋은 백업이 될 수도 있고 주전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일단 토론토가 마음에 들 만한 요소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기로만 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일본인인 거. 토론토는 사실은 일본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맞네. 네. 오타니 실패, 사사키도 또 실패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야마모토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일본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토론토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분명히 노릴 만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지표를 보더라도 토론토는 어쨌든 지난 시즌에 삼진율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었잖아요. 근데 오카모토도 홈런을 많이 치는 거에 비해서 NPB 시절에 삼진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한 방은 있어. 뭐 이런 스타일 자체도 토론토가 좀 추구하는 방향성이랑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오카모토에게 기대하는 게 뭐 현철 씨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타이 프랭스 선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타이 프랭스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잠깐 지난 시즌에 토론토에서 뛰기도 했었었는데 프랭스가 한창 시애틀에서 잘했을 때 그 두 시즌 그거를 사실 오카모토에게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카모토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제 일본 매체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이 뭐 인사도 자기 영어로 하고 또 이제 토론토 마크를 우리 딸이 선택을 해서 여기에 또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이야기거리를 좀 많이 주면서 나왔던 얘기가 류현진 입단 기자회견 때의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도 오카모토에게 거는 기대가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발음을 조심해야겠네요. 왜요? 오중물. 류현진 선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마중물이네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요미우리 출신이라는 게 조금 그래도 이 토론토라는 팀에 일본 팬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요소일까? 이거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 야구 팬들의 지금은 뭐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야구 팬의 70%는 요미우리 팬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른 구단에 비해서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카모토는 팀의 핵심 타자로서 꾸준히 30홈런 이상을 때려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내에서 꽤 인기가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미우리 팬들이 오카모토 때문에 토론토를 다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관심을 받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도쿄라서이긴 하지만 일본 여행을 가보면은 이런 앞에서 선술집 같은 데서 보면은 이쪽에 TV가 켜져 있는데 네. 항상 요미우리 경기예요. 아, 맞아. 뭐 도쿄이긴 하지만. 그래요. 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이 따라오는 뭐 후광 효과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포스팅이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대를 받았던 무라카미나 아니면 이마이나 또 생각보다 낮은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은 일본인 선수들의 성공 때문에 사실 후광 효과 혹은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그 선수들은 그 선수들이고 얘네는 얘네다. 불안 요소가 있는 선수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본 출신이라고 일본 리그에서 잘했다고 또 그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번 시장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단들이 많이 영리해진 거죠. 옛날에 사실 쿠바 열풍 불었을 때 이제 그런 깜깜이 투자 지금 구단들이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 쿠바 리그에서 이 정도 성적 했네? 그러면 그 성적을 어떻게 거뒀는지를 보지 않고 무지성으로 이제 영입을 했었던 게 과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본 프로하고서 이런 성적을 냈어. 아,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성적이야? 뭐 패스트볼은 어떻게 됐어? 뭐 대응 능력은 어떻게 됐어? 변화구 잘 쳤어? 93마일 잘 쳤어?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한다라는 게 예전이랑 확실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렇죠. 뭐 KBO 리그 선수들한테도 동일한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메이저 리그이고요. 그런 점들이 일본 선수들이 생각보다 돈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는 좀 약간 선수들도 도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네요. 이제 일본에서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엄청난 상황에서 그치. 나도 저기 가서 뛰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거 더하기 그랬을 때 내가 증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전에는 방어적으로 계약 기간을 길게 받아내려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추구를 했다면 지금은 옵트아웃이란 게 있잖아. 나 한번 해서 내가 증명해서 더 큰 계약 따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고 사실 송성문 선수는 이 일본 선수들에 비하면 금액이 진짜 작죠. 그죠. 근데 송성문 선수도 보면은 선수 옵션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계약 기간을 짧게 해서 증명해서 한 번 더 내가 나가보겠다. 이런 쪽으로 조금 분위기 자체도 좀 진출 선수 쪽에서 분위기도 바뀌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시아에서 또 넘어온 선수들 올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것도 또 하나의 올 시즌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랬을 때 토론토 팬들은 과연 이제 오카모토 영입을 반길까? 물론 이제 전력 상승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안 반겨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 그러면 이제 3루 채웠으니까 비셋은 안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이 터커와의 연결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비셋은 영입하지 않을 것 같다. 비셋과의 재결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후속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랬을 때 비셋은 지금 뭐 양키스, 다저스, 뭐 컵스, 보스턴 여기에 이제 어제는 필라델피아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셋 측에서도 나 3억 달러 계약 한번 받아볼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3억 달러를 따낼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되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1억 8천 아니면 2억 초반대 이거보다 훨씬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구나는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필라델피아 피리스가 너무 유력한 행선지로 떠오른 게 가격대가 이미 이렇게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팀이 참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보비시시 나 3억 받고 싶어요 하는 거 보면
필리스가 크게 넣었어. 필리스가 이제 예상하는 그 계약 규모 아직 뭐 미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그러면 예상 계약 규모보다 필라델피아가 더 쏠 마음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그죠.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게 이 필라델피아와 처음에 접선을 먼저 시도한 게 비셋 쪽 에이전트라는 얘기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셋이 필라델피아 행을 원하고 있다라는 루머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이제 필라델피아가 유력 행선지로 떠오른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지금 JT 리얼모터와의 협상이 좀 잘 안 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의 심사는 이제 윌러와 리얼모터의 궁합이 또 워낙 좋았고 리얼모터 선수가 또 투수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윌러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까지 해서 2년 계약으로 리얼모터를 잡아두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리얼모터는 그거보다 더 큰 계약을 현재로서는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렬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더 돈 써서 비셋을 살까? 여기까지도 지금 이제 흘러온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대단합니다. 필라델피아 지금 사치세 기준 페이로 3억 달러 이미 돌파했고 이대로면은 4차 사치세 기준선도 넘어서게 될 텐데 계속 또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런 이제 미친 폭주 기관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라이스 하퍼 살 때도 그랬어요. 사실 행선지로 필리스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맞네요. 갑자기 에이전트가 전화해서 사장님 3억 주시면 그냥 거기랑 사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콜 비행기 타고 넘어와 해서 그냥 바로 필리스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랬죠. 이거에서도 지금 모비실 에이전트는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필리스를 생각하는 것 같고 필리스는 루머가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필리스 팬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비실 선수가 저번 주에 결혼했어요. 맞아요. 저번 주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새 가정을 찾아서 새 도시로 가도 돼요. 뭐 그렇네. 딱 그렇게 딱 좋은 판이 딱 타이밍이라서 맞춰줄 때지. 판이 딱 맞춰지는 때라서 뭔가 새 구단에서 치고 들어올 만한 아주 적절한 시기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필라델피아가 만약 비셋을 영입한다면 3루로 기용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렉 봄에 대한 또 후속 트레이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비셋은 진짜 이렇게 좋은 관심들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 드렸고 벨린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양키스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지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잡으려고 지금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왜 내 구애를 아직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연평균 금액 3천만 달러 이상을 제시를 했다. 그런데 벨린저는 난 7년 받고 싶다니까 왜 이걸 안 들어주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예상 금액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떠들고 있어요. 5년에 1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제안했다는 얘기도 이제 현지 기자들한테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건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5년에 네. 1억 6천이면 벨린저가 3년 동안 8천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합하면 얼마야? 2억 4천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벨린저는 7년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액은 몰라도 7년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쯤 되니까 양키스 팬들이 야 꺼져. 이런 느낌이야. 그지? 야 꺼져. 안 해. 하지 마. 구단주님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비셋에게도 진지한 관심이라는 얘기가 나 비셋 잡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7년 달라 하면 그냥 비셋은 다 그 돈 주고 잡어 이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네. 같기는 해요. 아니 지금 양키스 팬들이 열받은 게 에런 저지가 지금 연 4천 받고 있는데 그치. 네가 달라는 게 연 3,700만이면 네가 저지급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뭐 물가가 뭐 그동안 올랐어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뭐 비슷한 급으로 계약한 게 저지급 선수하고 그냥 비슷한 급에서 얘기하자면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3,500만 달러에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14년 15년이니까. 네. 근데 네가 그 가격대를 달라고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쉽지 않아. 마음이. 마음은 알겠어. 그러니까 벨린저의 마음은 알겠어. 이번 마지막이야. 나 진짜 1년만 더 줘. 7년 해줘. 이거인데 야, 이 정도도 우리 많이 해준 거잖아, 솔직히. 이런 얘기가 지금 양키스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양키스가 발 빼. 야, 너 꺼져. 발 빼. 그러면 그때 만약에 매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저스라든지 달려들었을 때 양키스가 준 거 이상을 제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못 봤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좀 협상 전략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3반수 했는데. 그치. 근데 좀 협상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너무 전형적으로 깨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벨린저는 여기서 불러놓고 낮추려고 고자세로 나가는데 양키스는 처음부터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치. 줄 만큼 줄 수 있는 최대를 준 건데. 줄 만큼 줬는데 여기서 나 이거 기분 나빠요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에 기분 나빠? 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코엔 성격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까이고 돌아오잖아요. 코엔 이 돈 절대 안 줘. 그니까. 너 까이고 왔잖아. 왜 그 돈 다 받으려 그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벨린저 입장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년 정도로 이렇게 좀 그래 6년에 6년도 많이 주는 거예요 솔직히. 6년에 1억 8천 안 될까요? 여기에서 그냥 대충 좀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연평균 3,700만 달러 주는 데 있으면 야 시장 나가봐. 이게 지금 양키스의 마지막 입장이라고 하는데 벨린저가 결국에는 어떤 계약을 따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연봉 조정 결렬 소식인데요. 스쿠벌 선수 이제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받은 현 시점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죠. 이 타릭 스쿠벌이 디트로이트와 연봉조정위원회까지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든 역사에 남을 기록이 세워진다라는 거 양측의 그 입장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스쿠벌은 3,200만 달러를 달라.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1,9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또 이 갈등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1,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90억 정도니까 좁히기 어려운 그런 격차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연봉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선수 측 손을 들어주든 구단 쪽 손을 들어주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에서 어떻게 좀 잘 합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기분 상할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좀 디트로이트가 물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에이스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좀 손해가 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진짜 짜치는 게 알렉스 코바 때 그냥 1,500만 달러 그냥 생짜로 버리고 나 그 돈 아까워가지고 그 돈 사실 나 주면 되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죠.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선수 입장에서 거지. 너무 기분 나쁘죠. 생짜로 지들이 1,500만 달러 날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쿠벌이 지금 3,200만 달러를 낸 것도 약간은 나 이거 좀 기분 상했어 하는 이 어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3,200만 달러라는 게 소토 선수가 세웠었던 연봉 조정 최고액 3,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인데 상징적으로 맞춘 숫자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야수와 투수의 차이도 조금은 있고 또 그랬을 때 이거는 연봉조정위원회까지 갔을 때 스쿠벌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금액을 썼다라는 거. 근데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 2,000만 달러 혹은 2,100만 달러 이렇게 해줬으면은 약간 디트로이트 쪽을 손을 들어주고 싶을 텐데. 그쵸. 저는 그 1,9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너무 좀 한편으로 짜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앞자리가 2인 거랑 1인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2천만 달러 이렇게만 되더라도 어쨌든 연봉조정 투수 최고액을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상승률로 쳤을 때도 디그롬이 예전에 세웠었던 그 최고 연봉 인상률 960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지금 1,015만 달러니까 1,000만 달러를 더 줄게. 우리가 인상폭도 역대 최고야. 그리고 너 투수로 제일 많은 돈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 팬들은 그럴듯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1,900만 달러라는 거는 좀 약간 근본이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위원님께서 라이브에서 얘기하셨던 게 잭필드 3종 세트 같은 난 느낌이 든다. 39,800원. 근데 그게 사실은 위원회에서 뭔가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앞자리라도 맞춰줘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도 좀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스쿠벌의 요구가 과연 과한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프라이스 선수가 2015년에 세웠었던 투수 연봉 최고 기록이 1975만 달러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물가로 계산을 했을 때 2,700만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프라이스보다 지금 스쿠버를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3,200만 달러 요것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스쿠버를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갈등을 이제 보고 드는 생각은 이래도 올겨울에 트레이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죠. 네. 최소한 여름 이적 시장 때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갈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연봉 조정 만약에 위원회까지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스쿠볼 트레이드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이게 구단 쪽이 이기든 선수 쪽이 이기든 갈등의 골이 굉장히 좀 깊어졌다는 생각이 또 들고 만약에 3,200만 달러다. 그러면 디트로이트는 이제 재정적으로 좀 불안하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개막하기 전에 이 스쿠버 선수의 유니폼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 연봉 조정 때문에 트레이드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죠. 이런 이 의외의 암초가 또 나온 네. 상황이긴 합니다. 아 이거는 구단주가 그것도 못해. 스쿠버 선수 딱 썼는데 사내 자스기 190억 때문에 째째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큰 차이잖아. 너무 큰 차이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연봉 협상 결과 또 이제 이 타결이 된 선수들 많이 있죠. 7명의 선수가 1,0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확정을 했는데 아로자레나가 1,565만 달러로 최고 금액을 또 시애틀과 기록을 했고요. 브레이디 싱어 선수 캔자스 시티와 1,275만 달러, 테일러 워드도 볼티모어로 이적을 했죠. 1,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또 했습니다. 헤수스 루자르도도 1,100만 달러, 달튼 바쇼 1,075만 달러, 알렉 봄 선수도 1,020만 달러, 제즈 치점 주니어도 1,020만 달러인데 봄 1,000만 달러 좀 넘는 것도 아까 전에 빚엔 얘기했지만 만약에 빚을 사면 넌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결렬된 선수들 중에서도 뭐 파레디스, 콘트라라스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 사이에서 보통은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A 선발 투수 계약했다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이 마이클 로렌젠 선수가 콜로라도와 또 1년에 900만 달러, 1년에 800만 달러군요. 800만 달러 이제 계약에 또 합의를 했습니다. 로렌젠 선수도 올 시즌에 캔자스 시티에서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콜로라도로 가게 되면서 또 선발 로테이션이 그래도 조금은 강화됐다. 그리고 또 돈을 쓰기는 쓰는구나. 왜냐면 이러면서 FA 시장에 메이저리그 계약으로 1원도 안 쓴 팀은 보스턴만 또 유일하게 되기는 했네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로렌젠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선수도 진짜 파란만장하죠. 투타 경험도 했었지. 뭐 사실 커리어 초반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데뷔하고 진짜 엄청 오랫동안 불펜으로 뛰었던 그쵸. 선수가 좀 뒤늦게 꽃을 펴가지고 선발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활약을 펼치면서 팀들을 계속 그리고 단년이지만 찾아가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걱정도 되는 게 코스필드 가면 진짜 무조건 성적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년 계약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무너진 성적으로 또 팀을 찾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약간 많이 무너진다면. 제가 어저께 이제 청첩장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이제 롯데 팬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형 감독님도 사실은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시고 싶었다면 롯데에 오셨으면 안 됐다. 이건 롯데 팬인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아와 롯데 이제 이 하마평에 있다가 이제 기아가 아닌 이제 롯데로 오셨잖아요. 기아로 갔었으면은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롯데에서 실패하면 또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으로 콜로라도에서 이 성적이 너무 망가져버린 다음에 내년 시즌에 나와버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몇백만 달러의 메이저리그 계약 아니면 뭐 스플릿 계약 아니면 뭐 마이너리그 계약 그 성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환경이 투수에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선택 맞느냐?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로렌젠 입장에서도 아마 가장 좋은 돈이, 그지? 대우가 좀 많이 차이가 났나 봐요. 그러게. 네, 그래서 좀 가지 않았나 싶은데 다들 콜로라도 갈 땐 난 달라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진짜 가면 크게 당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숨 헐떡헐떡 거리면서 그러는 이 사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1년에 800만 달러 요거 뭐 다른 구단이 만약에 600만 달러 줬다 그러면 저는 거기 가는 게 맞다고 200만 달러를 더 벌려고 여기 간 선택이 이 내후년에 내년에 이제 그 기대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요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매년 조금이라도 1, 200만 달러 더 벌면서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죠. 내년까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마이클 로렌제는 어떤 성적을 찍고 시장에 나와도 그냥 이닝 먹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그건 그렇네. 네. 이닝은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 유형이라고 또 현철 씨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있었던 가장 또 큰 소식 트레이드 하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 선수가 이제 컵스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마이애미의 또 강속구 선발 투수죠. 27살에 불과한 선수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 타임도 3년이나 남은 그런 선수인데 컵스는 이제 카브레라를 얻는 조건으로 외야수 오웬 케이시 선수 그리고 이제 내야수 2명 크리스티안 에르난데스와 에드가도 데레온 선수를 또 내줬습니다. 이 크리스티안 에르난데스, 에드가도 데레온 이 덤으로 준 선수들도 팀 내 유망주 랭킹 11위, 뭐 10몇 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웬 케이시는 팀 내 탑 유망주이고 메이저리그 유망주 랭킹 전체 탑 100에서도 47위 굉장히 좋은 유망주를 컵스가 마이애미를 또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 트레이드 좀 이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컵스가 뭐 지금 터커가 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외야 자원이 좀 풍부한 상황에서 이제 케이시를 이제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외야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외야 생산성에 대한 이제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꽤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카브레라가 비싼 건 이유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나 서비스 타임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패스볼 평균 구속이 96.9마일, 거의 97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 투수는 사실 지금 컵스 로테이션에는 없는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탈삼진 능력이라던가 이런 구위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컵스가 기대를 건 것 같습니다. 현철 씨는 좀 이번 트레이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에드워드 카브레라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거나 판타지리그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업사이드가 굉장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여겨지는 선수예요. 물론 나이가 아직 뭐 엄청 어린 건 아니지만 저번 시즌에도 사실 그 에드워드 카브레라 선수는 아까 현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위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동시에 그 볼넷이 좀 이슈가 항상 됐어요. 삼진이 많은 만큼 볼넷도 너무 많았는데 저번 시즌에 이제 팔 각도를 좀 낮추고 나서 커브볼이 엄청 좋아지면서 사실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라고 느껴질 만한 순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저번 시즌 막판에 좀 아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ONKC만큼 태우면서 주는데 메디컬을 통과했으니까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컵스가 된통 바가지를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일단은 강속구 투수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토미존 수술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에는 이 선수가 커리어 처음으로 9이닝당 볼넷이 이제 3점대 3.1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5개 이상을 내줬었던 진짜 제구가 불안한 선수이긴 했었거든요. 요런 게 계속 안정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는 이 97마일짜리 페스트볼이 공은 정말 빠른데 이 공의 구종가치라고 하죠. 이 패스트볼을 던졌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 요게 좀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패스볼 같은 경우에는 구종가치로 쳤을 때 베이스볼 서번트 기준에서 마이너스 12점.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죠. 근데 대신에 체인지업이 원래부터 좀 위력적인 선수였고 현철 씨가 말한 것처럼 커브가 올해 되게 좋아져가지고 패스트볼과는 별개로 삼진은 변화구로 좀 많이 잡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 아픈 게 좀 중요한 유형이 아닐까 싶고 뭐 오웬 케이시 얘기 좀 하자면 컨택이 많이 아쉬운 게 이제 최근 3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삼진을 100개 넘게 계속 120개 넘게 계속 당해왔는데 그래도 트랙 레코드가 정말 좋습니다. 꾸준히 20홈런 이상 쳤고 OPS도 뭐 0.9 이상을 유지를 했으니까 3년 평균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컨택 이슈만 좀 해결을 하면 마이애미가 또 하나의 스타워스를 얻은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타워스 얘기도 해주셨고 또 제이콥 마시 이제 샌디에고에서 데려왔었던 선수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짧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 펼쳤고 KC까지 지금 마이애미가 어쨌든 그 리빌딩, 리툴링 이런 것들을 좀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드 이제 결국에는 손익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카브레라 선수의 잠재력이 더 남았다고 베팅한 컵스 대신에 유망주 1위를 태운 컵스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트레이드 시장 선발 트레이드 뭐 맥켄지 고어도 남아있고 뭐 프레디 페랄타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선발 투수를 영입하려면 진짜 엄청 큰 대가를 내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A 선발 투수들에게 장기 계약 큰 돈을 주는 것보다는 트레이드를 선호하는 구단들이 여전히 좀 많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연봉 조정 기간 내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싸요. 페랄타 800만 달러 쓸래? 유망주 태우더라도 페랄타 쓸래? 아니면은 뭐 누구 할까? 프람보 발데스 1억 5천만 달러 주고 살래? 이러면은 저 같으면 페랄타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 투수는 부상 한번 당하면은 클래스가 팍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구단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망주를 태우면 뭐 당장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금 유동성은 확실히 확보하는 거고 FA 선수를 사는 것보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최근에 구단들 트렌드가 자금 유동성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야수 장기 계약은 그래도 턱턱 사는 구단들이 있지만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계약을 주는 걸 꺼려하는 구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뭐 볼티모어도 그렇고 뭐 매츠도 또 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린스는 자기들은 선발 투수가 아직 유망주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맥스 메이어 선수나 뭐 라이언 웨더스나 브렉스턴 가렛 어떻게 뭐 그러네. 유리 베레즈 선수도 있고 어떻게... 여전히 뭐 빠졌어도 네, 뭐 여전히 괜찮은 팀입니다. 그래서 샌디 알칸타라도 뭐 트레이드 할 수 있겠죠. 알칸타라가 잘 팔릴지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뭐 후반기의 모습을 또 올해는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음 타겟은 저희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미러키의 에이스 페랄타인데 이 페랄타 선수에 대해서 관심 가진 구단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제 빅마켓 팀들 여기에 이제 다저스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장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봉이 올해 800만 달러밖에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컨트롤하기 좋다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뭐 FA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기는 하지만 에이스급 투수를 800만 달러에 1년 쓸 수 있다라는 거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페랄타가 이제 스킨스나 이런 여러 선수들한테 가려지긴 했지만 17승 6패 평균 자책점도 2.70이었고 200개가 넘는 탈삼진을 지금 3년 연속 잡아냈거든요. 네. 페랄타에 대해서 좀 저평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해 이전까지는 좀 기복이 있기는 했었고 3점대 투수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영상 5위에 든 선수고 이 선수가 에이스냐 아니냐 뭐 이거는 이견이 있긴 하겠지만 이 선발 밑으로 내려가는 자원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 선발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닌가 싶은데 스쿠발 다음으로 사실 스쿠발은 너무 비싸고 현실적으로 탐망주 태우면서 살 수 있는 최고치의 지금 투수예요. 맞아. 사실 시장에 나온 선수 중에서 고어는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스쿠볼 차라리 페랄타 살 바에야 스쿠볼이다라고 하기에는 차라리가 아니라는 거지. 스쿠볼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자동차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그 돈 씨를 그 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페랄타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매력적인 저는 트레이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미러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직전감 투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의 뭐 직전감 투수 자원 적체되어 있는 선수들 꽤나 많지 않습니까? 뭐 에미 시안을 꺼낸다면 바로 저는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시안까지 쓰기는 당연히 이제 다저스도 싫어할 것 같고 이제 그랬을 때 그 밑에 급 레벨 뭐 로블레스키, 캐스페리우스, 뭐 리버라이언 뭐 이런 선수들로 과연 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양키스가 제시할 만한 패키지는 전 있는 느낌이에요. 저기 누구냐 에드워드 카브레라 때 어디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양키스가 얘기를 했냐면 벤 헤스급 정도였대요. 근데 벤 헤스가 사실은 양키스 팀 내 5위, 4위 요 정도니까 양키스는 이제 카브레라한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지르지는 않았다는 얘기지만 만약에 페랄타를 영입하고자 한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뭐 다저스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키스는 선발진은 충분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네. 게리콜까지도 복귀하고 슐리틀러도 올해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그죠. 거기다가 뭐 자와는 프리드 있지, 뭐 로돈도 반등했지. 이 선발보다는 지금 외야수가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러면 벨린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도 그래서 강자를 부릴 수 있는 거고 나 말고 니네 외야수 나 아니면 카일 터커인데
나 사는 게 편하잖아. 그치. 이거니까. 나는 그래도 터커보단 싸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나는 중견수 되잖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좀 이 걱정이 되는 소식도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죠. 이거는 뭐 저희가 라이브 때도 잠깐만 언급밖에 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메이저리그의 또 한 번의 이제 중계권 위기, 케이블사 이 중계권사가 또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9개 구단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포함해서 김하성 선수의 소속팀이죠. 애틀랜타를 포함해서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에인절스, 마이애미, 미러키,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까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 스포츠 그룹이 운영 중인 팬듀얼 스포츠 네트워크와 중계권 계약을 맺은 9개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 메인 스트리트 스포츠 그룹이 무슨 그룹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샌디에고 파산했을 때 그 영향을 또 받았었던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이 파산 절차를 거쳐서 회생한 데가 메인 스트리트 스포츠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지금 자금난에 처해 있고 재정난 때문에 지금 중계권료를 못 줄 위기에 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돈 못 줍니다. 라는 게 지금 입장이었고 올해도 그래서 지금 이미 중계권 계약이 빠그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이저리그의 이제 구단 수익 중에서 꽤 높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지역 케이블 TV와의 중계권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중계권 계약이 사라지게 되면 이거는 거의 순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진짜 계속해서 이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자체에서 이제 지역 신문, 지역 케이블이 예전에는 정말 활성화돼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OTT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 사실 뉴스 자체도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신문사들 또 TV 매체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파산을 했대요. 네네. 2010년에 2000년대 중반이랑 비교하면 이게 2005년이랑 비교하면 80%가 파산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메이저리그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계권을 이렇게 지역 케이블과 개별적으로 구단이 맺는 시스템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뭐 KBO 리그는 좀 다른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일시적으로는 구단 운영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망해버리면 사실은 오히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중계권 모으기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계약을 맺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 사태는 계속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너무 주마다 사실 하나의 나라처럼 갭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이걸 묶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반발이 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메이저리그가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맞아요. 사실 지금 좀 계속 장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돈 많이 썼잖아요. 김하성 선수도 사실 그 돈 주고 일단 앉혀놨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위기가 되면 또다시 또 돈 없으니까 팔아요. 연봉 받아주는 님한테 팔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구단이 해체되는 팀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 특히 그 벨리 스포츠 사태죠. 벨리 스포츠 사태 때 이제 중계권사를 찾지 못한 구단들의 중계를 사무국이 이미 가져가서 자체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자체 중계할 때 그 지역 케이블의 중계 인원들도 고용 승계 그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이탈이 없었었던 거기도 한데 이런 나머지 구단들, 아까 말씀드린 9개 구단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제 생각이고 또 현 의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면 여기에서도 또 격차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격차냐? 중계권 수입이 안정적인, 뭐 대표적으로 다저스가 되겠죠. 다저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중계권 수입만 3억 달러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구단과 우리는 중계권 수입 없는데 이런 구단들의 이제 재정적인 격차가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면 예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자체 중계 사가 이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이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쪽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해요. 뉴욕이라는 큰 시장 덕분에 예스 네트워크, 양키스 중개사죠. 그리고 SNY, 이건 매츠 중개사인데 꽤 그래도 이제 구단들을 각자 갈라먹기로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체사가 사실은
수익이 지금 적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티긴 하겠지. 자체니까. 근데 자체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양키스의 구단주 그룹은 예스 네트워크의 지분을 다 팔았어요, 사실은. 2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판 상태라서 이제는 자체 중계라기보다는 독점 중계 콘텐츠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양키스도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다 적자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주변 저기에서 이 양키스 스타디움 그 주변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제 얘기하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중계권도 굉장히 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철 씨네 팀 소식입니다. 이제 애슬레틱스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리 이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특허청이 라스베이거스 애슬레틱스 그리고 베이거스 애슬레틱스의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123년 동안 잘 써온 이 애슬레틱스라는 구단 이름을 라스베가스에서 못 쓴다는 거냐? 뭐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따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일단은 아직 라스베가스 애슬레틱스에 안 갔고 그쵸. 구단도 그렇게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하지 말라는 게 특허청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슬레티스란 이름 자체가 운동선수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워낙 좀 포괄적으로. 네, 그러면 라스베가스 운동선수들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애초에 니네가 이걸로 이제 광고를 하고 이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입주하게 되면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쓸 수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라스베가스 어슬레티스라는 티셔츠를 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피셔 구단주의 좀 이 반 피셔 구단주인 그 팬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상표권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이제 오클랜드 시절의 팬들이 네. 지금 베이 에어리어 쪽에 남아 있는 팬들이 한해 사무쳐 있는 상황인데 네. 전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현대 유니콜스가 인천 떠날 때 인천 야구 팬들이 얼마나 덥기가 넘쳤는지 아세요?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했고 그런 움직임인데 이거 사실 함줌이라 좀 안타깝기도 네. 하고. 아니, 상표권을 자기네들이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티셔츠 팔고 이게 아니 근데 이거는 일종의 장사예요. 왜냐면 구단이 지금 이거 지금 약간 지금 저작권이 비어 있다 이런 시점에 그치, 그냥 그치. 막 디즈니 이런 거 팔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 티셔츠 먼저 팔겠다라는 건데 원래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참 상황이 있긴 하다. 웃긴 팀이야.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거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 보이는 게 네. 라스베가스 어슬레티스 로고를 신청하고 보니까 LV. 예. 루이비통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가 모자에 박히면 이제 LV가 박히니까 니네 이것도 정확하게 해와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허청에서. 그렇구나. 근데 뭐 지금 일단 그 특허청에 제출을 했던 이런 이 로고 시안 자체는 굉장히 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예쁘긴 하네요. 예뻐요. 세련됐어요. 세련되긴 했네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식 어쨌거나 신구단이잖아요. 신구단은 무조건 예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소식들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퇴한 커쇼를 모셔가려고 해설위원으로 모셔가려고 이제 MBC 스튜디오에 또 1순위 타겟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 시즌부터 이제 MBC와 피콕이 메이저리그 중계 패키지 스튜디오 해설자로 지금 커쇼를 최우선 영입 대상 삼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커쇼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풀타임 잡 받기는 싫다. 가족들이랑 시간 더 보내고 싶다. 그래? 그러면 파트타임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캐스터들이 진짜 호화 캐스터들이기 때문에 커쇼 선수가 만약에 방송 생각이 있다, 해설위원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야, 들어요. 이거 진짜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중계권 시장이 너무 커졌고 이 중계 시장이 너무 커져서 해설하는 것도 연봉이 너무 세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도자로 현장에 안 들어오는 게 해설이 너무 많이 줘서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너무 크다. 이걸 얘기를 사실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영국이 그래요. 영국이 좋은 선수 사실 그 잉글랜드의 황금기 시절을 겪었던 선수들이나 뭐 앙리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죠. 안 돌아가요. 버디넌드 뭐 다 저기 하고 있는. 다 방송하고 있잖아. 캐러고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전 세계적인 그런 거 같기는 해요. 방송 쪽이 워낙에 또 이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있지 않나. 야, 근데 진짜 이게 물론 톰 브래디가 많이 높여놓은 거긴 한데 그치. NFL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설자, 그러니까 캐스터 말고 해설자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10,000,000 평균. $10,000,000면 우리나라 돈 하면 얼마야? 140억이에요. 네. 와, 톰 브레디는 몇백억씩 받아요. 물론 톰 브레디는 $3,750만. 근데 이건 특수 사례라고 보여지고 NFL이 워낙에 중계권 요 자체가 20조인 거 알죠? 네, 거기는 뭐 약간 넘사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걸 제외해도 이제 ESPN이라던가 이런 데서 하는 다른 스포츠 매체들도 엄청납니다. 진짜 그러게 요거는. $10,000,000라. 와, 그러면은 이현우 의원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145억 달러를 원으로 바꿔봐요. 145억인데 $1,000,000가 145억인데 1.4억 정도는 되나요? 미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소리 하는 거야. 현우 의원님도 명예전당 한번 들고 오면 돼. 명예전당 지금 어떻게 들고 와? 어쨌든 와, 그만큼 시장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맷 커트라로 감독과 3년 연장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커트라로 감독이 지난해에는 포스트 시즌 2024년이군요. 2024년에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성공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사실 와일드카드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왜 연장 계약을 주느냐? 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첫 시즌은 또 이제 100패도 넘게 거뒀기 때문에 100패, 106패에 또 그쳤기 때문에 아니 3년 중에 한 번은 100패, 한 번은 가을 야구 갔지만 지난해에도 또 못 갔는데 왜 이걸 연장 계약을 해주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감독을 한번 기용을 하면은 감독이 더가웃에서 자도 안 자르는 팀입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선수단과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감독의 이런 어떤 전술적인 역량 차이를 그렇게까지 이제 그게 승패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걸 수도 있겠고 저는 연속성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레임덕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계약 기간을 길게 보장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단 자체적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내부 평가 역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캔자스시티는 이게 있는 거죠. 만약에 원래 잘하던 팀이야. 뭐 예를 들면 양키스야. 최근 14년 중에서 12년 포스트 시즌에 갔어. 그 팀이 100패를 찍었어. 당장 잘라야죠. 그렇지. 근데 캔자스시티는 보자고요. 그러면 콰트라로 감독 전엔 잘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콰트라로 감독이 포스트 시즌 한 번 보낸 게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MTR이라던가 이런 데 찾아보니까.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올 시즌도 선수들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외야는 특히 부상 너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가을 직전까지 승부를 어쨌거나 가져갔고 네. 2년 연속 5할 승률 이상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구단에서 내부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이 원래는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미리 연장 계약을 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임덕을 좀 없애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FA 외야수 케플러 선수가 금지 약물 때문에 또 이제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 아,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제 80경기가 끝나고 난 시즌 중반에서야 뭐 외야가 없다, 우리 플래툰 선수 필요하다라는 팀에서 좀 이제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현재 FA 선수에 관심이 있는 거 이제 에우에니오 수아레즈 선수에게 좀 관심이 있다. 3루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수아레즈를 영입을 해서 타선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웃긴 게 지금 막 다른 선수들은 막 입찰 누가 넣었다 뭐 벨렌즈 얼마 원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카일 터커는 블루제이스 훈련장에서 목격됐다 이후로 그쵸.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커 아니 최대호가 최대호인데 그죠? 터커에게 장기 계약을 줄 마음이 있는 팀은 토론토뿐이다라는 얘기까지가 현재 최신 이 소식인 것 같은데 아니 1월 중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최대호가 잠잠한 거 이제 현철 씨 말씀대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1월이죠. 1월 이제 두 번째 녹음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녹화 잘 해가지고 이제 공개하는 분량도 꽤나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공개하는 분량도 꽤나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팟캐스트 즐겁게 들었다 재밌게 들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멤버십 가입까지도 꼭 이어주시기를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무료로 공개되는 버전 외에도 사실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녹음이 이루어지고 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제공이 되니까 이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또 이제 주말에 바로 올려드리지만 또 이제 공개
보는 좀 편집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염두에 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 주말에 또 팟캐스트 모임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께 녹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